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딥학시대 호의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장이고요. 오늘 녹화에 웬 교수님 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6경기째를 치렀거든요. 6경기에서 성적도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대구 FC의 득점력이 되게 좀 많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경기당 이제 한 골 이상씩은 꼭 넣고 있어요. 네, 득점이 많아진 만큼 실점도 좀 많아진 면이 있긴 하지만 대구가 뭔가 만들어가서 대구가 능동적으로 어떤 수를 두고 그거를 통해서 득점이 나온다는 사실이 일단 전 축구와는 달라진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어서 어떤 점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여러 가지 컨텐츠는 그래서 똑같이 포메이션 상으로는 3-4-3, 뭐 5-4-1 뭐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좀 더 축구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이죠. 이제 시간상으로 오늘 했던 서울전과의 경기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노리는 점이 네. 그래서 선수 수비시 배치도 그랬고 공격시 배치도 그랬고 조금은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룰 수 있으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로 색깔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만한 플랜 A가 나왔던 경기들은 전북전, 울산전, 제주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경기에서의 그런 일관성이 저는 플랜 A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려고 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사실 대구 FC가 지금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김강산 선수의 입대와 겹치면서 여기 지금 김진혁, 고명석 선수 사이에 있는 요 스위퍼 자리, 포 리베로라고 하는 요 자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박찬현 감독님이 생각했던 수는 황재원 선수를 포 리베로 자리로 지금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유튜버 분들도 황재원 선수의 그런 포 리베로 기용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사이즈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오른쪽 윙백에 섰을 때도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고 플레이 메이킹이 또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공격 상황에서의 미드필더처럼 전진을 하면서 볼을 전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 좀 흥미로웠던 역할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황재현 선수의 이 배치가 최근에 내 경기에서는 플랜 A로 가동을 했지만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것 같고 나쁜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포 리베로를 그 지단 감독이 쓰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김강선 선수를 포 리베로와 같이 미드필더처럼 전진을 시키면서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진을 하면서 볼을 풀어 나가려는 과정 자체는 그런 수를 두려고 하는 거 자체는 눈이 보였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문제가 됐다고 감독이 바뀌기 전에 제가 했던 전술 분석 컨텐츠 영상도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뭔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과감성이 생겼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를 진다는 말이니까 그 실점에 관련 부분도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황서영 선수의 기용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 대한 주요 토픽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황재원 선수를 포 리베로로 기용한 이유 빌드업 과정에서의 참여 그렇죠. 황재원 선수의 개인 기량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기용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웬건님의 눈으로 봤을 때 황재원 선수의 기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대구 FC의 어떤 그런 효과 그게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재원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서도 3선으로 계속 뛰키려는 그런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드필더로서도 충분히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개인적으로 저는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 상황에서 저희가 그 제주전을 제외하고는 상대가 다 4-4-1을 섰거든요. 서울, 광주, 그 다음에 울산, 전북은 모두 미드블럭 4-4-1을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하는지에 대한 빈도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을 성공적으로 소유를 하고 나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지공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징야 선수가 톱으로 출전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재상 선수가 저는 이 자리를
윙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톱 역할, 제가 좀 더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될 건데, 정재상 선수는 기본적으로 톱 자원이죠. 그래서 정재상 선수가 톱 자원이지만 어느 정도 윙어 역할을 분담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세진 선수와 벨토라 선수가 3선을 이루고 방용희 선수가 윙어와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이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홍철 선수, 고명석 선수, 황재현 선수, 김진현 선수, 장성원 선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차이점은 황재현 선수의 기본 위치가 높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선수, 저는 이 진한 감독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 프리시즌에 이런 류의 플레이를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감독 성향상 이게 본인의 선호하는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게 되지만,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패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생각보다는 꽤 잘 돌아가는 편이죠, 지금은. 겨울 전지 훈련 때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웬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런 빌드업을 단시간 안에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감독이 정말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선수들이 빨리 따라온 거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인지는 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게 이제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같이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빌드업 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측면에서 누가 측면을 잡을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홍철 선수가 인버티드처럼 이 중앙에 풀백과 미드 사이에 어느 정도 그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비워놨던 왼쪽 그 윙어 자리를 박용희 선수가 거의 1대1 요원으로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용희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홍철 선수가 윙어처럼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었지만 측면에서의 선수 배치는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 측면을 잡아야 되냐면 상대의 포백 라인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박용희 선수와 홍철 선수는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박용희 선수 자리에 바셀로스 선수가 부상해서 정상 폼으로 돌아온다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박용희 선수도 또 재밌는 점이 뭔가 전형적인 1대1 왼쪽 윙어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는 세징야 선수와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도 할 수 있는, 뭔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저는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또 재밌는 점은 홍철 선수가 이 뒤에 머무르면서 인버티드와 윙어를 오감으로써의 좀 더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홍철 선수는 볼을 잘 차는 선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철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 역할까지도 이렇게 잘할 줄은 기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철 선수가 오히려 고명석 선수나 김진혁 선수가 가지지 못한 왼발로서의 빌드업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었죠. 대구 FC의 수비 진영들 보면은 대부분 다 김진혁 선수도 그렇고 고명석 선수도 그렇고 주발이 오른발인 선수들인데, 그리고 황선 선수도 왼발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 선수도 주발이 오른발이거든요. 근데 홍철 선수 변형 3백 형태로 해서 내려와서 왼쪽에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구 FC에서 왼발 센터백이 스타팅에 없는 그걸 좀 메우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철 선수가 아무래도 앞을 보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죠. 왼쪽에서 왼발을 잡이다 보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전진 패스도 홍철 속에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홍철 선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황재원 선수가 위로 올려놓고 플레이하는 점이 또 중요한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3백을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 경우에는 변형 3백이긴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전형적인 3백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3대2로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우리는 3백이고 상대는 투톱으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대 윙어가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대 전형을 어그러뜨리고 시작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재훈 선수가 이 사이로 들어오면서 이 투톱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투톱의 수비를. 그러면은 홍철 선수한테 더 많은 공간이 주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벨토라 선수가 합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왼쪽 측면에서 2대2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유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볼 전개가 계속 잘 이루어졌을 때는 대구의 선수들이 조금씩 앞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박세진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빠지고 정재상 선수가 톱 자리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발톨라 선수와 홍철 사이 선수가 좀 더 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박용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 홍철 선수가 윙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거예요. 예, 저기서 이제 오픈되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경기들을 돌아봐도. 그래서 이 황재원 선수를 여기다 고정함으로써 주는 효과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상대 투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만약에 황재원 선수가 여기 없고 이렇게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홍철 선수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윙어 자리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센터백들이 볼을 돌리다가 어느 정도 상대 투톱이 오지 못했을 때 전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황재원 선수를 중간에 고정을 해놓고 상대 센터백과 홍철 선수가 이렇게 풀백 공간에서 공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할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홍철 선수가 그렇죠. 전진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벨톨라 선수 간에 이런 볼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박용희 선수가 아직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홍철 선수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박용희 선수한테 1대1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구가 이제까지 감독님 바뀌고 나서 왼쪽에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세징야, 벨톨라, 홍철, 박유 구역이 지금 요 상태로 놔둬도 거의 동수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황지원 선수가 또 내려와서 가담을 해주고 박세진 선수가 내려와서 또 숫자 싸움에 도움을 준다면은 최소 동수 아니면은 한 명의 숫자 위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이런 과부하가 걸리면서 사실 오른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보일 거고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구의 의도는 왼쪽에서의 수적 우위죠. 대구가 실제로 지난 경기들을 좀 돌이켜 보시면 왼쪽에서의 슈팅이 거의 다 발생을 해요. 오른쪽에서 맞습니다. 슈팅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비율로 따지면 8대2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선수를 집중을 시켜놓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 의도에는 이 홍철 선수의 프리한 풀방 빌드업과 벨톨라 선수가 가담함으로써 가지는 왼쪽에서의 빌드업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세징야 선수의 톱 기용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장면이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은 게 바로 광주전 2대2 동점골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징야 선수가 톱으로 나오면서 예전에도 톱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톱 기용과 지금의 톱 기용은 좀 제가 봐도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 축구에서의 세징야 톱은 일종의 역습의 천병, 이런 느낌이죠. 물론 지금도 역습을 본인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실제로 광주전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뛰어야 되는 거리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지난 축구들과는 다르게 세징야 선수가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고 역습을 위해 전개하기 위해서 톱으로서 끌고 올라가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혹은 볼을 받기 위해 살짝 내려오는 정도의 활동 반경을 좁혀놓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광주 얘기하셔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 저는 이 세징야 선수 톱 기용에 대한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장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가 어떤 식으로 수비했는지를 조금 제가 배치를 다시 해볼게요. 벨톨라가 홍철 선수와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볼을 풀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전형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서야 안정적이지만 박용희 선수를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측면에 한 명을 두는 장점이 제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포백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있고 박용희 선수가 이런 식으로 파고드니까 이 두현석 선수거든요. 이 오른쪽 윙백. 두현석 선수가 박용희 선수를 향해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철 선수는 이 아래 공간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만큼. 그러면은 벨톨라 선수한테 공을 주고 황재현 선수랑 주고받으면서 벨톨라 선수가 이 선을 넘어서서 볼을 받게 되면 홍철 선수한테 이만큼의 활주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선수는 벨톨라 선수를 막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고, 이렇게 여기가 또 가브리엘 선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발생한 거예요. 홍철 선수와 두현석 선수의 1대1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뭐예요? 이만큼이 간격이 벌어진 거죠. 센터백 저 간격이 벌어진 만큼 박용희 선수와 세징야 선수가 이쪽에 있는 간격이 벌어진 그 공간을 침투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징야 선수가 이 공간을 활용을 했고, 벨톨라 선수는 이런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죠. 이 갭을 향해서. 그럼 세징야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볼을 받았고, 박용희 선수와 정재상 선수가 침투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박창현 감독님 부임하고 나서 나온 골들 중에서 이게 좀 가장 팀골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주의 수비 전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대구가 왼쪽 공격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현서 선수와의 수적 우세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브리엘 선수를 같이 가담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전형을 대놓고 오른쪽으로 당겨놔도 대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갭을 너무 넓은 채로 오래 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물론 미드필더가 이렇게 커버를 들어오긴 하지만 이만큼의 갭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세징야 선수한테 이 정도 공간을 주는 거는 죽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했던 장면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대구가 이 공간 공략을 잘 했다는 거죠. 또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 세징야 선수가 크로스 올라갔을 때 그 공간 분배를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정재상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에 정재상 선수가 되게 골을 많이 넣고 있죠. 그리고 박용희 선수도 그렇긴 한데 요 두 선수가 지금 A팀으로 올라온 이후에 정재상 선수와 박용희 선수가 이렇게 득점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팬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재상 선수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 건데 이 선수가 지금 기용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이 선수는 뭐 전형적인 그런 윙어가 아니라 얘는 22시즌 제카다. 일종의 톱인데 완전한 톱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완전한 톱이든 완전한 윙이든 뭔가 그 애매한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골 장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합스페이스로 침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정재상 선수한테 바로 밀어주면서 정재상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득점을 했잖아요.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건데 정재상 선수가 이 오른쪽에 섰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재상 선수는 결국 톱이잖아요. 톱으로 계속 자랐던 선수고 톱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세징야 선수가 왼쪽 폴스나인으로서의 그 왼쪽에서의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중앙 공간에는 선수가 한 명 있어야 세징야의 침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재상 선수가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득점 상황에서는 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재상 선수가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슈팅 그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 마무리 이런 거는 공격수 치고는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아직은 슈팅 테크닉이나.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뭐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은 또 있거든요. 정재상 선수가. 그 장면이 광주전에도 잘 보여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재상 선수를 오른쪽으로 둠으로써 그 강점을 주는 부분이. 스피드도 빠른 편이고 덩치에 비해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턴을 잘해요. 볼을 잘 다루는 요새 유행하는 성향을 가진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재영 선수가 윙어 자리에 섰더라도 혹시나 윙어로서의 그런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게 되죠. 정재영 선수가 워낙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재영 선수를 이 오른쪽에 놓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전술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저기 지금 문제의 그 공간이군요. 예. 활주로를 저희가 놓는다고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했었죠. 저희끼리는. 이 왼쪽에서의 워낙 밀집 형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는 형태가 보여요. 물론 장성원 선수 자리에 오른쪽 윙백이 기본적으로는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너무 공격적인 선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한테 볼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혹시나 만약에 이 왼쪽에서 밀집이 발생을 하고 상대 수비 전형이 다 오른쪽으로 쏠렸을 때 혹시나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결국엔 이 상황에서의 1대1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때 1대1 이긴 것과 이기지 못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대1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풀백에 끌려올 수도 있고 윙어가 수비 가담을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상황에서는 이 1대1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 상황에서 박세진 선수와 정재상 선수가 도와주러 오겠죠. 볼이 넘어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 넘어왔을 때 3자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끼리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의 장성원 선수의 폼은 이 활주로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성원 선수가 오른쪽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팀은 점점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간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한두 번의 전환이 나오게 되면 상대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
볼이 넘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왼쪽으로 당겨야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또 체력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오른쪽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고민은 배구의 빌드업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황재현 선수가 포어 리베로 자에서 얼만큼 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만능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격 상황에서의 황재현 선수의 포어 리베로 기용은 되게 좋다고 보지만 그래프상에서 라운드상에서 3선 지역 이제 박세진 선수 위치 요쯤에서 공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황재현 선수가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공이 뺏기면은 상대 역습에서 이 리커버리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황재현 선수가 센터백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톱 선수들과의 피지컬 경쟁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울산전에 그 마틴 아담과의 경합 장면에서 밀리면서 슈팅이 발생했고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발생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황재현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황재현 선수는 이 위치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황재현 선수가 오른쪽에 없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또 언급했듯이 저 넓은 공간을 혼자서 개인 능력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황재현 선수가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볼을 잘 도게는 되지만 그만큼 황재현이 또 오른쪽에 또 없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은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는 황재현 선수만큼 볼을 잘 전개해줄 수 있는 그런 포어 리베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런 일종의 절충안이죠. 절충안을 위해서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요시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진호 선수가 돌아오면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은 됩니다. 예. 네. 물론 황재현 선수가 요시노 선수보다 탈압박을 하는 능력 자체는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요시노 선수는 J리그에서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행했던 선수고 그 3백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전진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진해서 볼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프로필에 딱 맞는 선수인 거죠. 지금 현재 커서가 황재현 선수 쪽에 있는데 이 선수가 요신호 선수 바뀌면은 황재현 선수만큼의 그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황재현 선수를 장성원 선수 자리 쪽에 놓으면은 또 오히려 여기서의 얻는 효율은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요신호 선수가 요 자리에 못 서고 박진영 선수가 요 자리에 서더라도 1인분은 할 수 있다는 건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뭐 서울 경기에서는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르긴 했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박진영 네.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처럼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은 많이 없었죠. 저 엘류첸코 선수를 좀 누르는 거가 있긴 했지만 뭐 이렇게 빌드업에 좀 참여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화를 또 가져갈 줄도 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했지만 K리그 팀들이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웠던 요 플랜 A에 대한 다른 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어 리베로의 개인 기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포어 리베로가 지금까지는 황재현 선수가 막 상대 2명 사이, 3명 사이에서도 탈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황재현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만약에 황재현 선수가 다시 포어 리베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포어 리베로에서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 좀 파괴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황재현 선수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건데 물론 벨톨라라는 또 다른 탈압박의 신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패스로 좀 잘 풀어 나올 수 있을 확률도 높지만 결국에는 벨톨라가 상대가 볼을 끊어서 역습하는 상황에서의 수비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황재원, 고명석, 김진혁이 좀 강도 높은 수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물론 고명석 선수는 정말 이런 역습 상황에서의 그런 상대 전환 상황에서의 그런 공간 패스 이런 데를 수비하는 데는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계속 얘기하죠. 뒷방은 고명석이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고명석 선수, 저는 김진혁 선수가 놓는 것보다 고명석 선수가 만약에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고명석 선수 같은 그런 발빠른 그런 센터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빠지면은 이 자리 메꿀 선수가 없어요. 박진영 선수가 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명석 선수만큼 그렇게 퀄리티 있는 공간 수비를 보여주기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박찬영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플랜 A 전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요 상황은 대구 FC가 공격을 전개할 때 그 과정이죠. 상대 포메이션이 4-4-2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 포메이션 맵인데 상대 팀은 우리 쪽에 있는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진 상태고 여기서 오수원 키퍼나 최원 키퍼가 전방적으로 공을 길게 차는데 톱에는 세징야가 있습니다. 사실 세징야 선수가 경합은 할 수 있지만 에드가나든지 이런 선수에 비하면 공중볼 경합은 약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선수로 저희는 이제 정재상 선수의 기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팅 자체는 뭐 골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골킥인데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구가 앞에서 전개를 하다가 뒤쪽으로 볼을 돌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재현 선수, 벨톨라 선수, 박세진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를 이루고 있고 홍철 선수가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오른쪽에 한 선수를 이렇게 끌어당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고명석 선수가 볼을 받고 홍철 선수가 내려오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실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상대가 전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승훈 선수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최영원 선수든. 근데 이 상황에서의 사실 제일 베스트는 만약에 이 키퍼가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면 또 다른 선수를 당기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오승훈 선수도 최영원 선수도 저는 이런 볼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둘 선수 다 강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구가 결국 선택한 절충안은 여기서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차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찼을 때 제가 진짜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차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차는 상황을 우리가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차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 정재상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섰을 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재상 선수가 이런 골킥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난 감독 축구 때는 어땠어요? 결국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 빈도가 굉장히 약했고 결국에는 지공 상황에서 이 측면에 있는 타겟터를 에드가를 측면에 놓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도를 해놓고 이 전방을 볼을 찰 때 정세정 선수와 박용희 선수가 모두 중앙으로 좁혀있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징야 선수가 헤딩 경합을 상대 센터백과 뛸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재장 선수를 향해 킥이 날라오게 되고 정재장 선수는 아무래도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정재장 선수가 볼을 떨궈주면서 세징야 선수와 박용희 선수 간의 이런 세컨볼을 유도하는 플레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4대3 상황에서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결국 4대3 정도면 붙여볼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앉아있는데 6대2, 뭐 8대2 상황에서 붙이는 거랑 4대3을 만들어 놓고 붙이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재성을 여기다 씀으로써 좋은 점은 이렇게 만약에 세컨볼을 발생을 했고 세컨볼을 땄어요. 그리고 정재강 선수와 박용희 선수, 세징야 선수가 3명이서 4명을 상대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에드가 선수라면 이 플레이가 이후로는 영향력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앞으로 속도가 나오는 선수도 아니고 민첩합성이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4대3 상황을 본인들끼리 이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정재상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속도도 있고 피지컬도 있고 볼도 연계해줄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 3명만으로도 공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재상 선수 오른쪽 윙으로서 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대 전방 압박을 풀어놓는 키가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재상 선수가 여기 기용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에드가 선수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물론 공중볼 따낼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아지지만, 에드가 선수 사실 정재상 선수의 그런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전 오히려 지금 정재상 선수가 이게 선발로 기용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뭐, 공중볼 경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그 세컨볼을 우리가 따고 나서 바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정재상, 박용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빠르고 그냥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제일 이 선수의 강점은 유연한 거잖아요. 유려한 턴을 할 줄 알아요. 턴도 좋고 드리블로 제낄 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또. 맞습니다. 드리블도 괜찮고. 그리고 연계를 잘하죠. 일단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계를 잘한다는 장점이.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는 이 정재상 선수가 보여줄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 좋은 공격수 선수들 많은데 왜 굳이 신인 정재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상현 감독님이 부임 후 우리가 플랜 A에 있는 공격 전술에 대해서 좀 짧게, 짧은 시간 아니죠. 그래도 좀 겉핥기식으로라도 한번 좀 이렇게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다 한 것 같거든요. 끝으로 뭐 웬거님의 말씀 한번 하면서 이번 강의와 마쳐보도록 할 텐데, 교수님, 종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유튜브 컨텐츠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컨텐츠는 요새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포인트 제가 항상 경기를 보면서 노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혹시나 녹음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그 전술 분석을 할 때 글을 쓸 때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메모장을 조금씩 사용하는 편인데, 이 감독이 바뀌게 되면서 정말 적어놓은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그나마 흥미롭고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면 딱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던 편이어서 조금 다른 것들을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대구스토나 아니면은 다른 축구 커뮤니티에 올리는 그런 글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녹음할 때 제가 한 번씩 꾸러미를 드리거든요.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축구를 보면 조금 더 재밌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공 차고 막 뛰고 이런 것만 보는 것보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 수 있으면 축구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또 기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거 교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박찬현 감독님 부임 후에 있었던 공격 전술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호회 영상도 좀 다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웬거 교수님과 함께 또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디박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바 유바. 유바.